안녕하세요. 저는 과학을 사랑하는 핫클립 베스트 MC 이연이에요. 여러분, 운동장에서 운동하면 머리가 똑똑해진다는 사실 혹시 아셨나요? 하지만 요즘 우리 친구들은 바빠서 운동할 시간이 없고 과학 상식을 알기도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제가 머리도 좋아지고 재미있는 과학 상식도 알 수 있는 핫클립 베스트를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핫클립 영상들입니다. 전쟁 중이었던 우리나라는 매일같이 환자가 나오는 전염병 전시장이었습니다. 티푸스, 장티푸스, 말라리아, 콜레라, 매독, 임질, 그리고 환자분 괜찮으세요? 아니, 뭐 어디가 제일 아프세요? 열이 나고 눈이 충혈되고 피부에서 피가 나요. 죽겠어요. 군인들은 이 원인 모를 질병으로 인해 목숨을 잃었는데 바로 유행성 출혈열이었습니다. 이 유행성 출혈열은 1950년 6.25 전쟁 중 강원도 철원에 주둔해 있던 600여 명의 유엔군을 감염시켰고 점점 퍼져나가 2년 후에는 3천여 명의 미군에게 큰 고통을 주게 됐습니다. 미국은 1952년부터 67년까지 15년간 유행성 출혈열을 연구했으나 병원체 찾기에 실패해 연구를 포기한 상태였습니다. 미 육군은 바로 그의 연구에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는데 하지만 이후 연구의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연구팀은 출혈열 환자의 혈액으로부터 분리한 혈청을 검사하고 당시 유행 지역에 많이 나타난 야생 쥐를 매개체로 추정해 연구하고자 했는데 쥐를 잡아야 된다고요? 아니 쥐가 병을 퍼뜨리는 건 거의 확실하니까 꼭 잡아야 될 거 아니야. 자, 돌려! 쥐를 잡자 쥐를 하지만 야생쥐를 잡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쥐를 잡자 칙칙칙 출혈열 유행 지역을 뒤지며 쥐를 잡던 연구원들은 갖은 순환을 겪게 됐는데 네? 간첩이라뇨? 아니, 전 연구했어요. 쥐를 잡았을 뿐이라고요. 아니, 저기요! 아이. 연구원 중 한 명은 쥐를 잡다가 간첩으로 몰려 체포를 당했고 박사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제가 출혈열에 걸린 것 같습니다. 어떡해. 연구원들 중 7명이 출혈열에 감염돼 사경을 헤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고군분투하며 투자한 시간이 5년. 하지만 연구팀은 출혈열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막다른 벽에 부딪혔는데 그런데 그때 박사님, 편지가 왔는데요? 편지? 네. 투 호황? 안녕하십니까 이 박사님? 출혈열에 대해 연구하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출혈열의 원인이 들쥐의 폐에 기생하는 곰팡이는 아닐런위? 출혈열 환자들에게서 병변이 발생한 곳은 간장, 신장, 비장, 심장, 뇌 등이어서 연구팀은 그동안 특별히 폐에 주목하지 않았는데 그래, 어쩌면 폐일 수도 있겠어. 연구팀은 그 후 다시 쥐 3,000마리를 잡아 연구를 다시 시작했고 유레카! 1975년 10월 쥐의 폐장 조직에서 수년간 찾아 헤맸던 바이러스의 정체를 발견했습니다. 이호왕 박사가 발견한 출혈열의 병원체가 언론과 학회에 알려지자
국내외 연구자들의 관심이 쏠렸는데 한탄강 유역을 발로 뛰며 잡았던 쥐들을 생각하며 바이러스의 이름을 한탄 바이러스라고 붙였습니다. 한탄 바이러스의 발견은 세계를 놀라게 했고 세계보건기구는 이호왕 박사의 연구실을 출혈열 연구협력센터로 지정했습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전기분해, 과학 시간에 배우죠. 전기분해를 통해서 수소와 산소를 추출할 수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들어서 탱커 속에 저장을 했다가 풍력이 적게 전력을 만들 때는 수소를 다시 전기로 만드는 그 연료전지 기술이 있어요. 그렇게 바꿔가지고 필요한 만큼 전력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10년 후의 미래 모습이에요. 근데 아직은 물을 전기분해해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것은 100년도 더 된 오랜 기술이에요. 근데 아주 값싸게 만드는 기술은 또 다른 기술이죠. 그게 아직 없어요. 그게 이제 우리 인류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그걸 만들겠다는 거예요. 값싸게. 예. 그러니까 지금은 1kg 수소를 만들려면은 전기분해하면은 6불, 7불 정도 들어요. 그걸 앞으로 10년 이내에 1불 이하로 줄이겠다. 이게 우리의 꿈이면서 도전이에요. 이제 어떻게 우리가 공략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느냐. 기존의 예전의 전력망은 전력 에너지가 한 방향으로만 흘러갔어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 집 지붕에서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발전해서 전력망에 내다 팔 수도 있어요. 그걸 뭘 의미해요? 전력 에너지 방향이 옛날에는 한 방향에서 지금 양쪽 방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누군가 교통 순경도 있고 서로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관리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능형, 인텔리전트한, 스마트한 이런 이 전력망이 필요한 거예요. 스마트 그리드가 그래서 나타나게 되죠. 이건 일종의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이런 기술인데 이 전력망에 수많은 센서들을 붙여서 데이터를 통신 인프라를 통해서 수집을 해서 컴퓨터에 클라우드에 저장을 했다가 플랫폼에서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전력의 소비와 전력의 생산을 균형을 맞추기 작업을 하게 되고 아까 전력의 양방향에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컨트롤을 하게 되지 제어를. 그런데 2050년에 봤을 때 우리가 전기차 45%, 수소차 28%, 바이오 연료 16%. 한 10% 정도 남기고는 대부분이 다 청정에너지 기반으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제일 어려운 기술들은 항공하고 선박용 연료 기술은 아직 연구 초보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호르몬 불균형을 맞추는 또 다른 방법은 좋은 호르몬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줄어든 일조량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세로토닌을 더 많이 분비시키는 건데요. 세로토닌이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일명 행복 호르몬이기 때문입니다. 행복 호르몬이란 우리의 감정을 조절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 엔도르핀, 옥시토신을 말하는데요. 이 좋은 호르몬이 잘 분비되도록 노력한다면 계절성 우울증 같은 건 더 이상 겪지 않아도 되겠죠. 우리가 이제 부정적인 호르몬이 있고요, 긍정적인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호르몬부터 얘기를 하면 뭐 세로토닌이라든지 옥시토신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행복 호르몬이 많으면 혈당, 혈압, 뭐 콜레스테롤 같은 것들이 안정되고 반대로 이게 부족해지거나 이 부정적인 호르몬, 코티졸이 많이 생기게 되면 혈압이 올라가고 또 혈당이 올라가고 이게 서로 두 가지 호르몬이 균형,
시소를 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행복 호르몬이 분비될까요? 그 자체로 행복해지는 존재를 보는 겁니다. 세상 무엇보다 사랑스러운 존재인 아이와 함께 있다면 상상만 해도 행복하지 않을까요? 이때 분비되는 행복 호르몬은 옥시토신입니다. 특히 아이와 눈을 맞출 때 옥시토신이 가장 많이 분비되는데요. 이는 엄마와 아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반응으로 서로 교감하고 행복감을 느끼게 해줍니다. 부모와 자녀 간의 눈맞춤은 아이의 자폐증 확률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음이 확인됐는데요. 이처럼 눈맞춤은 서로를 이해하고 긍정적인 감정을 쏟게 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를 돌보다 보면 가끔 좀 힘이 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아이랑 놀다가 눈을 마주치고 하다 보면 서로 웃게 되고 그러면 행복한 마음이 많이 들 때가 꽤 있어요. 저는 아이 얼굴을 보면 이제 가장 아이 상태를 제일 먼저 알 수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놀다 보면 아이 기분이 좋으면 제 기분은 좀 안 좋았어도 바로 이 아이 기분으로 이렇게 전달이 돼서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아요. 사실 현대인들은 좀처럼 눈맞춤을 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누구와 있던 스마트폰에 시선이 가 있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행복 호르몬 분비를 돕는 12가지의 방법을 일러줍니다. 모두 우리 일상에서 쉽게 할 수 있는 것들인데요.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자극과 함께 운동과 웃음, 긍정적인 마음가짐기처럼 부정적인 감정을 떨쳐내려는 노력만으로도 우린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고 또 누군가에겐 행복을 주는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사는 지구 주위를 돌고 있는 달. 달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그동안 가장 유력한 가설은 45억 년 전 화성 크기만한 원시 행성 데이아가 원시 지구와 충돌하면서 파편이 생기고 이 파편들이 오랜 세월에 걸쳐 뭉쳐진 것이란 충돌 가설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미 항공우주국과 영국 더럼대 연구진이 새로운 가설을 발표했습니다. 연구진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두 개의 천체가 충돌하도록 세팅한 후 충돌 각도와 속도, 질량 등의 여러 변수를 달리해가며 고해상도 시뮬레이션을 실행했는데요. 그 결과 달이 생성되는 과정이 몇 시간 사이에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연구진이 공개한 영상을 보면 두 개의 전체가 충돌한 뒤 지구 공전 궤도에 수많은 파편 덩어리가 흩뿌려집니다. 곧이어 이 물질들은 두 개의 큰 덩어리를 형성하는데요. 두 덩어리 중 더 큰 것은 지구 중력에 이끌려 서서히 지구와 합쳐지고 작은 덩어리는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 안정된 궤도에 자리 잡습니다. 이것이 바로 달이 탄생하는 모습이라고 하는데요. 충돌 후 두 개의 덩어리로 나뉘는 시간은 4시간 후. 9시간 후엔 지구와 큰 덩어리가 합쳐지고 35시간 후엔 지구를 도는 달이 탄생합니다.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달의 생성이 거의 하루 만에 이루어진 것인데요. 파편 덩어리가 몇 년에 걸쳐 뭉쳐지며 달이 생성됐다는 기존 가설과는 큰 차이가 나네요. 게다가 이번 시뮬레이션 결과로 기존 충돌 가설로는 풀기 어려웠던 부분도 설명이 가능해졌습니다. 기존 충돌 가설에 따르면 달을 구성하는 물질이 지구와 다른 데이아의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 1969년 아폴로 11호가 가져온 달암석은 오히려 지구의 물질과 더 유사했습니다. 그것이 달과 관련된 오랜 의문이었는데요. 시뮬레이션 상에서는 큰 덩어리가 지구에 흡수되었기에 지구와 달의 성분이 비슷할 수 있다는 점이 설명됩니다. 나사는 곧 아르테미스 미션을 통해 달 표면을 조사하며 새로운 가설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매일 밤 보는 달의 탄생에 대한 진실이 곧 밝혀질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길 달을 향해 빌어보며 과톡은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제발. 어떠셨어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많이 있었나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재미있고 알찬 핫클립 베스트 이어서 보겠습니다. 태평양 북서부는 악명 높은 불의 고리 지역입니다. 불의 고리란 태평양을 둘러싸고 있는 화산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즉 환태평양 조산대를 말하는데요. 세계 최대의 화산대 불의 고리는 지진과 화산 폭발이 잇따르는 태평양의 용광로입니다. 불의 고리는 전 세계 활화산의 70% 이상이 집중해 있는 지구상 가장 뜨거운 지역입니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칠레 남부에 위치한 칼부코 화산이 40여 년 만에 다시 대규모 폭발을 일으켰습니다. 화산 연기로 대규모 구름층이 형성되면서 칼부코산 주변 마을들은 온통 화산재로 뒤덮였고 피해는 주변국으로도 확산됐습니다. 2020년 12월 20일 미국 하와이주의 빅 아일랜드에 킬라우에어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붉은 빛의 용암이 산 위쪽에서 아래 분화구 쪽으로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화산이 터진 1시간 뒤에는 규모 4.4의 지진이 발생했고 7차례의 여진이 이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2022년 1월 15일에는 남태평양 섬나라 통가 인근 해저에서 대규모 화산이 분출했는데요. 해저에서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화산재는 약 20km 상공까지 치솟았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불의 고리를 따라 위치해 있는 화산은 무려 450여 개에 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 세계 지진의 90%가 바로 이곳 불의 고리에서 발생하는데요. 불의 고리에서 이렇게 활발한 지각 활동이 일어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구상에는 평균 두께 약 100km의 암석권인 7개의 거대한 판이 존재합니다. 특히 불의 고리라 불리는 태평양 지역의 지각판은 세계의 다른 판 지역보다 가장 길고 이동 속도가 빠릅니다. 이 지각판은 오랜 시간에 걸쳐 이동하면서 서로 충돌하거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때 지각판이 구부러지면서 에너지를 저장하고 결국 지각판이 끊어지면서 미끄러지는 순간 모든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이죠. 이때 발생한 에너지로 판의 경계에서 지진이나 화산 등의 지각 활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대 악명 높았던 지진의 대부분이 이곳 불의 고리 지역에서 발생했습니다. 2004년 규모 9.1의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대지진은 쓰나미로 이어져 인근 국가까지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이 지진으로 무려 30만 명 이상의 사상자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1년 일본 도호쿠 지방에서 일본 관측사상 최대인 규모 9.0의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전 세계에서 발생한 네 번째로 강력한 지진으로 기록된 동일본 대지진은 특히 강진 발생 이후 초대형 쓰나미가 해변 도시들을 덮치면서 인명피해가 속출했고 무엇보다 지상으로 밀려든 대규모 쓰나미로 후쿠시마 원전의 전원 공급이 중단되면서 방사능이 노출되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카리브의 섬나라 아이티에도 비극이 이어졌습니다. 10년 만에 규모 7.0이 넘는 역대급 강진이 발생해 최소 2,100여 명 이상이 숨졌고 주택 12만 채 이상이 파손됐습니다. 지금 우리의 발밑에서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에너지가 지금 이 순간에도 점점 쌓이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쌓인 에너지가 또 언제 폭발할지 모른다는 것인데요. 아직 인류의 기술로는 지각판 안에 저장된 에너지의 양이 어느 정도인지 언제 이런 재난이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최강기업 제품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요. 해외 마케팅은 제 담당이 아니라서 담당을 불러올까요? 지금
한 건물에 있으니까 바로 내려오시기만 하면 되겠네요. 또 그게 좋네요. 그러니까 한번 불러볼까요? 불러볼까요? 네. 담당자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글로벌 본부에서 글로벌 기획부장을 하고 있는 정우성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 내려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우성 부장님. 성함이. 네, 절대 안 잊을 것 같아요. 이름같이 일하는 정우성입니다. 좋습니다. 네. 아니, 부장님 궁금한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최강기업에서 해외 수출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특히 어느 나라에서 우리 홍삼이 인기가 많은지 궁금해요. 네, 우리 회사는 전 세계 42여 개국 수출을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런 42여 개국 말고도 특히 이제 중화권, 중국, 대만 중심으로 많이 비즈니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개 법인에서 현재 법인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최강기업은 해외 시장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우리 회사 제품은 품질과 신뢰를 기반으로 모든 제품을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의 신뢰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실제적인 원료의 구매부터 제품의 생산, 그리고 마지막 고객과의 소통까지도 철저하게 고객 중심으로 마케팅을 하고 있고요. 이 또한 해외 소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중국 법인 고객 대상으로도 저희가 CRM 활동을 철저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미국인들에게는 홍인삼이 아직은 좀 친숙하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홍인삼을 좀 더 쉽고 또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 공간 안에서는 홍삼을 우리의 이제 건강 보조제뿐만 아니라 음료 포함해서 간편하게 섭취할 수 있는, 또 홍삼의 향까지 느낄 수 있는 체험의 공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최강기업이 대한민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맞아요. 박수 한번 가시죠. 너무 멋지십니다. 멋지십니다. 앞으로 해외 시장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겠다라는 포부 한번 듣고 싶어요. 국내 중심의 이제 비즈니스를 많이 해오고 있었습니다. 네, 저 스스로도 해외 사업을 다시 한번 저가 신입사원의 15년 전으로 돌아간 마음으로 이제 프론티어 정신을 가지고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열심히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최강기업이 꿈꾸는 비전도 좀 들려주시죠. 저희 회사의 비전은 글로벌 종합 건강기업으로의 도약이 목표입니다. 국내 시장을 넘어 해외 시장으로, 홍삼을 넘어서 국내 종합 건강식품기업으로의 원대한 목표를 가지고 끊임없이 연구개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계인의 내일이라는 회사의 가치에 발맞추어 바른 길로 가는 최강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천문우주과학연구의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연구기관, 한국천문연구원. 이곳에 국내 최초의 우주전파 관측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상상 속 우주를 가까이 느낄 수 있는 대덕전파 천문대에서는 눈으로 볼 수 없는 먼 거리의 천체와 다양한 천문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 여기는 전파망원경을 사용해서 별 생성 영역을 주로 연구하는 곳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흔히 구름 생각하시면 되는데, 성간에 있는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속에서 깊은 곳에서 어린 별이 생겨나고 있는데, 그 어린 별들이 어떻게 생겨나는지를 전파로 연구하는 곳입니다. 국내 전파 천문학의 요람인 대덕 전파 천문대는 우주에서 발생한 빛을 모아 수신하는 광학 망원경이 아닌 전파를 수신하는 전파 망원경으로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곳인데요. 커다란 레이더만에는 천체에서 오는 전파를 모으는 역할의 주경과 부경이 자리해 있습니다. 네, 전파 망원경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크게 보이는 주경면하고 저기 위에 보이는 조그마한 작은 부경이라고 합니다. 저런 부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파 망원경의 주경으로 들어오는 빛을 부경에서 반사되어서 저기 중앙에 있는 수신기로 모으게 됩니다. 수신기에서는 전파 영역에서 들어오는 빛을 하나의 초점에 모아서 검출을 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을 관측한 광학망원경의 달은 흔히 볼 수 있는 달의 모습이지만 전파를 수신해 관측한 전파망원경의 달은 다른 모습을 띠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겟은 알키스 관측을 하고 오늘 이곳에서 보려는 것은 바로 캘리포니아 성운 속에서 생성되는 별의 모습인데요. 가장 먼저 관측 대상을 선정합니다. 그리고 좌표를 입력해 안테나를 맞춰줍니다. 그다음에 어떤 주파수로 그 전체를 관측할지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망원경의 포커스나 포인팅 이런 것들이 맞아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먼저 설정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관측 영역을 지도화하는 것입니다. 관측이 끝나면 측정한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데요. 성운을 이루고 있는 물질을 분석해 밀도가 높을수록 별이 활발히 생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덕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한 이 캘리포니아 분자운은 굉장히 별들의 생성이 활발한 지역입니다. 별이 생성하려고 하면 별이 생성되기 위한 재료인 분자나 먼지 이런 것들이 많이 존재할 필요가 있는데요. 그런 데서 나오는 빛을 저희가 전파 망원경으로 관측했을 때 별의 탄생 지역에 대한 환경 연구를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방범은 물론 각종 사건, 사고 대처에도 큰 도움을 주는 지능형 CCTV. 이렇게 이벤트를 출력을 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미지 데이터를 수만 장, 수천 장 학습을 시켜서 딥러닝 기술을 활용을 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행동 및 객체 인식 정확도를 높이려면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사람이 보통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보면은 오른쪽을 보고 있는 사람, 아니면 저 앞을 보고 있고 가방을 메고 있는 사람, 아니면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다양한 사람 모양을 레이블링을 해서 이제 학습을 시켜야 지능의 성능이 높아집니다. 이렇듯 시민의 안전을 위하는 지능형 CCTV 시스템을 기반으로 구현한 것이 있단다. 그 순간 울리는 긴급 알림. 무슨 큰일이라도 난 건지? 여성이나 취약계층이 집에 밤길에 뭐 귀갓길 때 내가 위급하다고 했을 때 그 핸드폰을 흔들면 이게 관제센터에 바로 통보가 돼서 안전하게 집에 갈 수 있게 도움을 주기 위한 시스템입니다. 내가 있는 곳 어디든 휴대폰을 흔들면 지역 관제센터에 실시간으로 위치와 이동 경로 등이 전송된다는데 안심기가 알람이 울렸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때문에 별도의 신고 없이도 유관기관의 신속한 출동이 가능하고 집까지 안전히 귀가할 수 있도록 내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CCTV를 통해 귀갓길이 모니터링 된단다. 시민 중심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범죄와 사고로부터 시민들의 안전한 사회를 이루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YTN 사이언스의 다양한 프로그램 중 생활 속 과학 정보만 모아 전달해드렸는데 재미있게 시청하셨나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지적 능력을 향상시킬 알찬 핫클립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